세더티브 히프노틱스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경호입니다. 불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우리말로 범불안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특정한 이유나 상황이 없이 느끼게 되는 과도한 불안인데, Free Floating Anxiety라고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막연한 불안이라는 거죠. 어떤 대상 없이. 그 다음에 패닉 디스오더, 공황 장애인데 이게 아고라포비아, 오픈 스페이스나 탈출이 어려운 공간이죠. 그거 아고라포비아와 같이 있거나 없는 그 공황 장애가 되겠는데, 이 공황 장애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지만 갑자기 overwhelming fear, 과도한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가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공포가 신체적인 증상하고 같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땀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두근 뛰거나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떨리거나 어지럽거나 혹은 숨이 막히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공포로 다가올 때를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패닉 디스오더는 우리가 일반인한테 소듐 락테이트를 주사하게 되면 혈액이 약간 알칼리화 되면서 느끼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이 소듐 락테이트를 줬을 때 이 공황장애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네틱,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공황장애. 그 다음에 공포증, 포비아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라는 거죠. 그래서 스페시픽 포비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뱀이라든지 열린 공간 혹은 광장 혹은 고소공포증이나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은, 그 다음에 소셜 인터랙션, 대외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려움이 되겠는데, 이 소셜 포비아라고 얘기하는 거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셜 포비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거나 어렵게 느끼는 경우를 우리가 소셜 포비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옵세시브 컴펄시브 디소더, 강박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이성적인 불안에 의해서 강박적이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리추얼리스틱 비헤이비어를 반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컨테미네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떤 물건을 만지자마자 손을 씻는 행위 같은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약물이라든지 혹은 의학적인 상황에 의해서 병이 있다든가 이런 상황에 의해서 느끼게 되는 불안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우리가 약칭해서 PTSD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쟁이라든지 어떤 건물이 무너져서 그 고립돼서 구출을 기다린다는 거, 또는 뭐 강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겪은 이후에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불안인데, 이 불안이 되게 되면은 자꾸 반복적으로 그 상황을 생각하게 되고, 비슷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 건물에 갔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자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불안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된 몇 가지 동물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엘리베이티드 플러스 메이즈라고 그러는데, 이 50cm 정도에 띄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종의 플러스의 미로를 만드는데, 보시게 되면 이 막혀 있는, 우리가 이거를 closed ar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뚫려 있죠. 그래서 오픈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물들을 가운데다 놓고 이 동물들이 이 오픈함에
가는 횟수 내지는 머무르는 시간을 측정하고 close 다음에 가는 횟수와 시간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항불안제를 스크리닝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불안제를 주게 되면 보통의 동물들은 클로즈 다음에 머무르는 시간과 빈도가 높은데 항불안제를 주게 되면 이 클로즈드 암에 주로 있지만 이 오픈 암에 나오는 횟수와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불안을 측정하는 동물 모델로 보겔, 워럴리, 컨플릭트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목마른 쥐를 어떤 공간에 가두는데 여기에는 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면 이 꼭지에 미세한 전기를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물들이 물을 마시려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항불안제를 주게 되면 전기를 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는 횟수가 증가를 해서 우리가 항불안제를 스크리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델이 오픈필드 테스트인데 쥐를 이런 그 넓은 공간에 위치를 시키게 되면 쥐들은 이 가운데 있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이 바깥쪽 벽면에 머무르는 시간과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불안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 쥐들이 이 안쪽 공간으로 가는 빈도나 혹은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항불안제를 스크리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더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더티브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데이션, 즉 약간 드라우지니스를 유발하거나 또는 항불안 효과 있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세더티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히프노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면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이 전통적인 세더티브 히프노틱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바비추레이스였는데 60년대에서부터 개발돼서 사용되는 게 벤조다이제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비추레이스하고 벤조다이제핀의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세더티브 히프노틱스의 도수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중추 신경계에 미치는 효과가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용량에서는 세데이션, 엔지올라이시스가 유발이 되고 디스이니비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억눌리는 행위 자체가 눌렸던 행위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조용했던 사람이 말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디스이니비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히프노시스는 잠을 자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아네스테이지아가 나타나는데 아네스테이지아는 뭐 아날제시아나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네스테이지아가 되겠고 요 전 단계에 우리가 기억을 잃는 암네이지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네스테이지아 단계가 지나면 메둘라리 디프레션, 그 다음에 더 심한 경우에 코마까지 가게 되는데 이 바비추레이스는 용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메둘라리 디프레션, 코마까지 가는 반면 이 벤조다이제핀은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메둘라리 디프레션이나 코마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벤조다이제핀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에는 대부분이 아무리 높은 용량을 쓰더라도 거의 코마까지는 가지 않는데 다른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같이 쓸 경우에 서지컬 아네스테이저나 페이탈 인톡시케이션까지는 갈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벤조다이제핀을 먹은 상황에서 알코올 같은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벤조다이제핀의 이러한 효과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그게 미다졸람입니다. 왜냐하면 미다졸람을 투여하게 되면 타이달 볼륨이 감소하고 레스퍼러터리 레이시 감소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레스퍼러터리 디프레션에 빠지기 때문에 이 미다졸람은 벤조다이제핀의 하나의 예외적인 약물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조다이제핀이 작용하는 수용체는 가바A 리셉터 클로라이드 이온 채널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바A 리셉터인데 이 가바A 리셉터는 세 가지 서브 유니트 알파, 베타, 감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바A 수용체를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알파, 그 다음에 두 개의 베타, 한 개의 감마로 구성된 일종의 펜타모입니다.
근데 알파 서브 유닛에서 6개의 서로 다른 아이소타입이 있는데 6개의 알파, 그다음 베타는 4개, 감마는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일 일반적인 아이소폼은 2알파1, 2베타2, 1감마2로 구성된 일종의 펜타머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알파하고 베타 서브유닛의 경계에 붙는 게 가바가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벤조다이제핀, 플루마제닐 졸피뎀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한번 얘기되겠지만 이것은 알파와 감마의 경계부에 바인딩을 하게 되는데 이 플루마제닐은 벤조다이제핀의 일종의 엔테고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벤조다이제핀의 작용이 이 어떤 알파 서브 유닛에 대해서 작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는데 주로 알파 1 서브 유닛은 히프노시스, 잠을 자게 하거나 혹은 엔테로그레이드 암네이지아, 약을 먹은 시점부터 기억이 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일부 발작을 억제하는 항전간제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벤조다이제핀이 알파2나 알파3에 작용할 때에 나타나는 증상 그 효과 중에 하나가 엔지올라이시스 또는 머슬 릴렉세이션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알파5 서브유닛은 아무래도 그 러닝 앤 메모리에 관여가 될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알파5 서브유닛을 없앤 낙하우시킨 마이스에서 특정한 어떤 공간적인 기억이나 공포가 개선이 되는 것을 봐서 아무래도 알파5는 러닝 앤 메모리에 관여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조다이제핀이 알파하고 감마 그 접경 부위 파킷에 이제 주로 작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약제 중에서 이제 새로 그 우리가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 졸피뎀, 잘레플론, 에스토피클론 같은 약제들이 있는데 이 약제들은 여러 가지 벤조다이제핀은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5에 고루 바인딩하는 반면에 이 졸피뎀, 잘레플론, 에스토피클론 같은 그 약제들은 가바A 수용체 중에서 알파1을 가지고 있는 아이소폼에 굉장히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졸피뎀, 잘레플론, 에스토피클론은 알파1에 주로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이 약제들이 특징적으로 수면제로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 중에서 벤조다이아제핀 약제 중에서 알프라졸람과 클로나제팜이 있는데 특징적으로 가바-A 수용체 중에서 알파2 컨테이닝 가바-A 리셉터의 하이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안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가바A 리셉터의 알파 서브유닛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알파 1 서브유닛의 경우에 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죠. 그래서 이 알파 1 컨테이닝 된 가바A 리셉터에 바인딩할 경우에 우리가 히프노시스를 유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 알파 5 서브유닛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히포캠퍼스와 세레브럴 콜텍스에 주로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알파 5 이 서브유닛은 아무래도 러닝 앤 메모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벤조다이제핀의 기본적인 스트럭처인데 이 다이아제핀, 링에 벤젠 등이 연관되어 있는 구조가 벤조다이제핀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고, 우리가 졸피뎀, 잘레플론과 같은 약을 우리가 Z 컴파운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다이아제핀 링 대신에 이 특징적인 구조가 들어간 것이 Z 컴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아비트레이스와 벤조다이제핀에 작용하는 기전을 보게 되면 둘 다 가바의 리셉터 클로라이드 이온 채널 컴플렉스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 이 패치 클램프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이 패치 클램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싱글 이온 채널에서 이온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클로라이드, 가바의 클로라이드 컴플렉스에서는 정상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혀 있는 경우고 이게 오픈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바비츄레이스를 투여하게 되면
클로라이드, 가바의 클로라이드 컴플렉스에서 클로라이드 채널에 오픈되는 듀레이션이 길어지게 되고, 벤조다이제피는 보시게 되면은 열리는 일종의 그 클로라이드 채널이 열리는 프리퀀시를, 오프닝 프리퀀시를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바비추레이스의 고농도를 주었을 때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가바의 리셉터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벤조다이제피는 우리가 알로스테릭 애고니스트 또는 모듈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가바가 있는 상황에서 이 벤조다이제핀의 역할은 가바의 리셉터가 가바에 대한 어피니티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즉, 가바가 없는 상황에서 벤조다이제핀의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그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라고 벤조다이제핀을 얘기하는데 이 바비추레이스 같은 경우는 고농도일 때는 직접적으로 가바의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서 클로라이드 채널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용량을 가지고 같은 용량의 벤조다이제핀과 바비추레이스를 가지고 가바의 효과를 보시게 되면 이 바비추레이스는 벤조다이제핀보다 훨씬 더 가바의 수용체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미다졸람이란 벤조다이제핀과 펜토바비탈이라는 바비추레이스를 비교한 경우가 되겠는데 정상적으로 클로라이드 커런트는 가바 혼자 있을 때는 10% 정도만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다졸람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10%, 가바 혼자 10%보다는 훨씬 더 증가되게 됩니다. 반면 바비추레이스, 펜토바비타를 쓸 경우에는 이 클로라이드 커런트의 퍼센트를 거의 100% 정도로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그 미다졸람이란 벤조다이제핀의 효과는 클로라이드 채널 여는 효과는 어느 정도 단계에 의해서 딱 멈추는 반면에 이 바비추레이스, 펜토바비타를 쓴 경우에는 거의 가바 이온 채널이 열리는 것을 거의 맥시멈으로 열어서 클로라이드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비추레이스하고 벤조다이제핀이 바비추레이스는 왜 코마나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반면에 벤조다이제핀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미다졸람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낮은 용량에서도 바비추레이스보다 훨씬 낮은 용량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차이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조다이제핀에 나오는 특징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인버스 애고니스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베타카볼린이 있는데 이 베타카볼린은 벤조다이제핀이 항불안, 항발작, 항경련 효과가 있는 반면 인버스 애고니스트인 베타카볼린을 투여하게 될 경우에 불안이나 발작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이죠. 이것은 그 엔테고니스트하고 다른 것은 엔테고니스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너트, 그 자체적으로 큰 활동을 하지 않지만 약물의 효과를 차단하는 게 일종의 엔테고니스트인 반면에 인버스 에고니스트는 에고니스트와 완전히 반대의 효과를 유발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이 나오게 됐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쪽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벤조다이제핀은 가바가 있는 상황에서 벤조다이제핀이 바인딩 되게 되면 얘기 드렸죠. 가바의 어피니티를 증가시키고 효과를 증가시켜서 결국에 클로라이드 이온 채널의 오프닝 프리퀀시를 증가시켜서 효과적으로 작용이 나타나는 반면에 베타 카블린과 같은 인버스 애고니스트는 이 가바의 바인딩 자체를 차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채널 오프닝의 프리퀀시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벤조다이제핀과 상반되는 작용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것인데 이제 이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인벌스 애고니스트하고 애고니스트가 작용하는 수용체들이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는 가설입니다. 즉, 우리가 리셉터 자체가 여기 보시게 되면 레스팅 스테이시 있고 액티베이트 스테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수용체에서는 이 리셉터 자체가 애고니스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성을 가지고 있는 수용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종의 액티브 스테이트의 리셉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애고니스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활성, intrinsic activity 또는 constitutive한 activity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애고니스트의 경우에는 이 activate state의 수용체의 작용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인버스 애고니스트는 이런 활성이 없는 resting state에 더 잘 바인딩하고 또 한 가지는 activate state에 작용을 해서 액티베이트 스테이트의 수용체를 레스팅 스테이트로 바꾸기 때문에 리스판스와 거꾸로의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엔테고니스트 가장 대표적인 게 플루마제닐이 되겠는데 이 플루마제닐은 이 카볼린의 효과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벤조다이제핀, 에고니스트인 벤조다이제핀의 효과 모두 억제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엔테고니스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루마제닐은 우리가 벤조다이제핀 오버도즈를 그 리버스 시키기 위해서 오버도즈를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엔테고니스트를 투여하는 약물이 플마제닐이 되겠는데 이것은 하프라이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짧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타 카블린과 같은 벤조다이제핀 인버스 애고니스트, 플루마제닐 엔테고니스트의 효과를 설명하는 또 다른 그림이 되겠는데 티피컬한 정상적인 애고니스트는 이 바인딩이 되게 되면 그때서 G 프로테인이 수용체에 붙어서 일종의 컨포메이셔널한 체인지가 되면서 수용체가 액티베이션 되는 반면에 우리가 베타 카블린과 같은 인버스 애고니스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컨스티튜티브한 액티브 리셉터가 있다는 거죠. 이 뜻은 어떤 리간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체가 기본적인 활성, 컨스티튜티브 또는 인트린직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부. 이게 액티베이티드 된 리셉터가 있는데 인버스 애고니스트는 이거에 바인딩을 해서 이 효과를 차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고니스트의 효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고 플루마제닐 같은 엔테고니스트는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클로라이드 이온 채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벤조다이제핀의 결합을 컴피티티브하게 차단을 해서 그 효과를 억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고니스트의 경우에서는 GPCR 액티비티를 증가시키고 인버스 애고니스트는 애고니스트와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반면 엔테고니스트는 그 자체로는 GPCR 액티비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베이잘 레벨에서 애고니스트는 증가시키고 인버스 애고니스트는 거꾸로의 작용을 하는데 플마제닐 엔테고니스트를 주게 되면 애고니스트의 효과, 인버스 애고니스트의 효과를 다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벤조다이제핀의 주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공격성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효과를 테이밍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길들이는 효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숏, 그 다음에 울트라 숏 액팅 벤조다이제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작용 시간이 짧은 것들은 약을 끊었을 때의 withdrawal 심텀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끊었을 때 불안이나 심한 경우에 발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징적으로 이 숏 또는 울트라 숏 액팅 벤조다이제핀을 주었을 때 일부 환자에서 이리터빌리티나 어그레션이 증가되는 경우가 되는데 특별히 이 나이 드신 노인들의 이 숏
또는 울트라 숏 액팅 벤조다이제핀 쓰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세데이션, 그 다음에 수면을 유발하는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슬 톤이나 코디네이션을 감소시키는데, 머슬 톤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그 긴장된 근육, 스켈레탈 머슬의 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근육이완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그 특징적으로 세레브럴 팔시 같은 경우에 리지더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리지더티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우리가 벤조다이아제핀, 특징적으로 다이아제팜이란 약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것이 항경련, 엔티컨벌선트 이펙트가 있는데 우리가 로라제팜하고 다이아제팜 같은 경우는 우리가 IV로 스테이투스 에필렙티쿠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스테이투스 에필렙티쿠스는 이게 메디컬 이머전시죠. 이게 5분 이상 발작이 지속이 되는 거죠. 이게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럴 경우에 메디컬 이머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에 IV로 로라제팜이나 다이제팜을 줘서 먼저 이 발작을 빨리 멈추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다른 그 전문적인 항경련제를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나제팜 같은 약제들도 일부 엔티컨벌선트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의 그 효과 중에 하나가 이 도즈 디펜던트하게 일종의 엔테로그레이드 암네이지아, 그 맞은 시점부터 그 이후의 기억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그 미다졸람을 쓴다고 그랬죠. 수면 내시경에 이 미다졸람을 쓰게 되면은 이 수술 후에 어떤 그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기지 않고 수술을 마이너 서지컬 프로시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데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수면 내시경에 쓸 수 있고 처음 슬라이드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것은 그 레스퍼러터리 디프레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의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지상에서 깨어있는 상태, REM 스테이지 1, 2, 3, 4로 나뉘게 되는데 이 스테이지 1, 2, 3, 4는 Rapid Eye Movement Sleep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Non-REM Sleep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테이지 3, 4는 가장 깊은 레벨의 수면인데 이것을 스테이지 3와 4를 우리가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 경과에 따라서 REM 슬립과 1, 2, 3, 4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처음 수면 초반부에는 깊은 잠에 이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REM 슬립의 시간이나 빈도가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Rapid Eye Movement Sleep, REM 슬립을 우리가 파라독시칼 슬립이라고 얘기하고 전체 수면의 약 25%를 차지하는데 이 Rapid Eye Movement 하는 동안에 우리가 깨우게 되면 많은 경우가 꿈을 꾸고 있고 그것을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적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요 REM 슬립 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스켈레탈 머슬이 모두 다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스켈레탈 머슬 릴렉세이션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특징적이죠.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신체를 강렬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REM 슬립 기간 동안에는 스켈레탈 머슬의 릴렉세이션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또 REM 슬립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일과 시간에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중요한 정보는 남기고 메모리 컨solidation, 쓸데없는 정보는 지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러닝 앤 메모리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드 레귤레이션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장 깊은 수면인 슬로우 웨이브 슬립에서는 메타볼릭 레이트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시크레션이 가장 최저치에 가게 되겠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최고치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조다이제피나 졸피뎀 같은 약제들이 수면에 미치는 효과를 보시게 되면 벤조다이제핀을 쓰게 되면 슬립 레이턴시와 넘버 오브 어웨이크닝, 즉 이 약을 먹게 되면 빨리 수면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깨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 불면증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가 수면에 바로 들지 못하거나 중간에 자주 깨는데
벤조다이제핀을 쓰게 되면 빨리 자게 하고 중간에 깨는 것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면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립에서부터 이 깨어나오는 깨려는 이 어라우절 스레시홀드를 증가시켜서 중간에 깨지 않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벤조다이제핀을 주게 되면 특징적으로 REM 슬립의 기간이나 또는 슬로우 웨이브 슬립의 포션을 유의하게 감소를 시키는 반면에 특징적으로 증가되는 게 뭐냐면 스테이지 2의 넌 REM 슬립의 기간은 길게 합니다. 이게 이제 벤조다이제핀의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EM 슬립의 기간을 감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징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것 같이 short duration of action, 트리아졸람 같은 약을 고용량을 주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은 REM 슬립이 리바운드, 거꾸로 오히려 프로포션이 훨씬 더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short duration of action, 트리아졸람 같은 약제를 주다가 끊었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스테이지 3, 4와 같은 슬로우 웨이브 슬립의 프로포션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데 놀랍게도 슬로우 웨이브 슬립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로스 호르몬의 시크레션이 최고치에 도달하는데 요 그로스 호르몬, 프로락틴, 류테나이징 호르몬과 같은 시크레션에는 슬로우 웨이브 슬립의 프로포션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요 피크 시크레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졸피뎀, 잘레플론, 에스트로피클론과 같은 이 J 드러그죠. 이 J 드러그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잘레플론하고 에스트로피클론 같은 약제는 수면의 구조에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큰 영향 주지 않습니다. 뭐 에스트로피클론 같은 게 하이 도즈를 썼을 때 REM 슬립을 기간을 줄여준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잘레플론하고 에스트로피클론은 수면의 구조에는 상관이 없고 이 졸피뎀, 제일 먼저 개발된 이 졸피뎀의 경우에서는 REM 슬립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제들은 쓰다가 끊더라도 REM 슬립이 리바운드 REM 슬립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벤조다이제핀이 레스퍼레이션이나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에 미치는 효과를 보시게 되면 보통 수면 용량의 벤조다이제핀 썼을 때에는 정상인에서는 호흡에 큰 효과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반면 심각한 COPD 환자에서는 보통 CO2가 증가하게 되면 숨을 쉬게 되는데 이 CO2가 증가하더라도 숨을 쉬게 되는 그 반응을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하이포벤틸레이션, 숨을 쉬지 않고 하이폭세미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량, 예를 들어서 이 마취제 전에 프레아네스테틱 메디케이션으로 우리가 벤조다이제핀을 쓰거나 또는 미다졸람과 같은 엔도스코피 목적으로 쓰는 약물의 경우에서는 알비올라 벤틸레이션을 억제를 해서 특별히 COPD가 있는 환자에서 CO2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알비올라 하이폭시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벤조다이제핀의 이제 고용량을 오피오이드 또는 에탄올과 같이 썼을 경우에 이 오피오이드와 에탄올이 둘 다 CNS 디프레선트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경우에는 아프네아를 유발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에 미치는 효과를 보시게 되면 프레아네스테틱 도즈에서 대부분의 벤조다이제핀은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특별히 하이포볼레미아 또는 하트페일리어, 이 하이포볼레믹 쇼크라든지 하트페일리어 시에 우리가 벤조다이제핀을 쓰게 되면 정상적인 용량을 씀에도 불구하고 메둘라리 바주모터 센터를 억제해서 카디오바스큘라 디프레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벤조다이제핀과 바비츄레이스의 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약물의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벤조다이제핀의 경우에는 대사가 간에서 될 때
보시게 되면 여기 그 아스테리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활성이 있는 물질로 변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조다이아제핀의 경우에 대사가 된 산물이 활성을 가지고 있고 또 활성 가지고 있는 대사산물의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 바비추레이스의 경우에는 대사가 되게 되면 대부분이 양리적 활성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비추레이스는 또 특징적으로 그 간에서의 마이크로조말 드러그 메타볼라이징 엔자임을 인듀스를 시켜서 그 바비추레이스를 계속 쓰다 보면은 자기 자체의 대사도 더 촉진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벤조다이제핀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페이즈 1, 페이즈 2, 이 페이즈 2는 뭐 글루코로나이드의 컨주게이션 돼서 일종의 그 키드니에서의 배설을 이제 그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 페이즈 1에 의해서 보시게 되면 클로로다이제폭사이드, 다이제팜 혹은 다른 프라제팜 같은 약제들이 사이토크롬 P450에 의해서 대사가 돼서 그 클로로다이제폭사이드, 다이제팜 같은 경우는 데스메칠 다이제팜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데 이 약물 자체는 노다제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약제들이 다 대사산물이 다 활성을 가지고 있고 또 반감기가 오히려 더 긴 대사산물로 변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돼서 보시게 되면 로라제팜하고 옥사제팜 같은 약은 실제로 보게 되면 사이토크롬 P450에 이제 대사가 돼서 만들어진 게 옥사제팜이 되겠고 로라제팜 같은 약은 사이토크롬 P450에 대사되지 않고 바로 글루쿠로나이드 콘주게이션 돼서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즉, 이 옥사제팜이나 로라제팜 같은 약제는 특별히 우리가 간에서 사이토크롬 P450에 의해서 대사되지 않고 콘주게이션 돼서 그 소변으로 이제 배설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간 기능이 손상된 환자들에서는 사이토크롬 P450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되는 반면에 이 페이즈 2의 글루쿠로나이드 콘주게이션 시스템은 인텍트, 보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라제팜 같은 약, 옥사제팜 같은 약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 우리가 용량 조절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약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벤조다이제핀의 파마코카이네틱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벤조다이제핀을 주사제를 써서 감소가 되는데 이거의 그 대사산물인 노다제팜은 점점 더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다제팜이란 약은 패런트 드러그인 다이제팜보다 활성도 있지만 훨씬 작용 시간이 반감기가 긴 대사산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 벤조다이제핀을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에 이 대사산물에 의한 큐뮬러티브 이펙트가 그 오래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길게 쓰다 보면은 이 패런트 드러그의 이 하프라이프를 생각해 보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짧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실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길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약물의 효과가 타임 코스하고 이 별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제팜을 15일 정도 쓰더라도 그 대사산물인 노다제팜의 효과가 약을 끊고도 10일 정도까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조다이제핀을 썼을 때에 우리가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어큐트 오버도즈를 했을 때 정상인에서는 잠만 오래 자게 할 뿐 실제로 레스퍼레이션이나 카디오바스큘러 펑션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COPD와 같은 펄모나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는 우리가 치료 용량에서조차 심각한 레스퍼러터리 디프레션을 유발할 수 있고 이 효과는 용량 의존적이어서 높은 용량을 쓰게 되는 경우에 레스퍼러터리 디프레션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벤조다이제핀과 알코올을 같이
먹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각한 생명 잃을 정도의 레스퍼러터리 디프레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COPD 환자에서의 벤조다이제핀을 써서 레스퍼러터리 디프레션이나 알코올을 같이 썼을 때 레스퍼러터리 디프레션이 나타났을 때 엔테고니스트인 플루마제닌을 쓰게 되면 그 레스퍼러터리 디프레션 효과를 다시 리버스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용량을 쓸 때에 사람들에게 드라우지니스나 컨퓨전, 암네이지아 또는 임페어드 코디네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능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조다이제핀이나 바비츄레이스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톨러런스와 디펜던스가 있습니다. 이 톨러런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인데 특별히 잠을 자게 하거나 근육이완이나 에이탁시아 또는 항경련 효과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효과가 떨어지는 톨러런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벤조다이제핀하고 바비츄레이스가 약간 기전이 다른데 벤조다이제핀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뇌내 벤조다이제핀 수용체가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일종의 파마코 다이내믹 톨러런스가 유발되는 반면 바비츄레이스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썼을 때에 간에서의 사이토크롬 P450을 인듀스해서 약물의 대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비츄레이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약물 자체, 바비츄레이스의 대사를 촉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일종의 파마코키네릭 또는 메타볼릭 톨러런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디펜던스는 이 의존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사이콜로지컬한 디펜던스와 피지올로지컬 또는 피지컬 디펜던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행위는 중에 뿌리 깊은 행위가 되겠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노출하다 보면은 단순한 비해배가 일종의 이제 강박적인 행위로까지는 가지만 우리가 담배를 안 피거나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신체적인 괴로움이나 증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사이콜로지컬한 디펜던스라고 얘기하게 되겠고 피지올로지컬 또는 그 피지컬 디펜던스는 대부분의 벤조다이제피나 바비츄레이스와 같은 세더티브 히프노틱스를 오랜 기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건데 이 정의 자체는 그 반복적으로 쓰게 되는 경우에 일종의 이제 피지올로직 스테이트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거를 끊었을 때의 앱스티넌트 또는 위스드로울 심텀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불안이 증가되거나 잠을 못 자거나 또는 경련과 같은 발작과 같은 CNS 익사이터빌리티라는 일종의 앱스티넌스 또는 위스드로울 심텀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벤조다이제피나 바비츄레이스를 오래 복용하게 되면은 이거를 끊었을 때의 이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우리가 피지올로지컬 또는 그 피지컬 디펜던스인데 요 금단 증상, 위스드로울의 금단 증상의 이 시비어리티를 결정하는 게 하나가 약물을 끊기 전에 용량, 그 다음에 약물의 하프라이프이 짧으냐 기냐가 이제 이 금단 증상의 심한 정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끊기 전에 많은 용량을 주었을 때, 복용을 했을 때는 끊었을 때 부작용이 심하고, 그 다음에 끊기 전에 약물이 하프라이프이 짧은 트리아졸람 같은 약을 쓰다가 갑자기 끊었을 때 얘는 그 위스드롤 이펙트가 굉장히 심하고 강하다, 빨리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졸피뎀, 잘레플론, 에소피클론과 같은 약제들은 벤조다이제핀과 달리 끊었을 때 부작용이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벤조다이제핀하고 졸피뎀, 잘레플론, 에소피클론을 비교해 보면 이 졸피뎀, 잘레플론, 에소피클론은 가바의 수용체 중에 알파-1 서브유닛의 셀렉티비티가 있어서 특징적으로 히프노틱스의 효과가 강합니다. 반면에 이제 앤티컨벌세이션트나 머슬 릴렉세이션은 효과는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히프노틱스의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벤조다이제핀을 대신해서 우리가 수면제로 사용하게 되겠고, 트레디셔널한 벤조다이제핀보다는 이 디펜던스나 어뷰즈의 포텐셜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엘피뎀하고 잘레플론을 보시게 되면 이 약제들은 불면증을 7일이나 10일 정도로 이 쇼텀 트리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조엘피뎀하고 잘레플론이 되겠고, 에스오피클론 같은 경우는 롱텀 불면증이 12개월 이상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쓰는 약이 에스오피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텀 인썸니아에 쓰는 이 졸피뎀하고 잘레플론 같은 경우에 하이 도즈를 쓰게 되면 이제 그 리바운드 인솜니아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졸피뎀의 경우에는 슬립 레이턴시를 짧게 하고, 즉 이 약을 먹게 되면 빨리 잠들고 그 다음에 토탈 슬립 타임을 길게 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고용량을 사용할 때는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잘레플론은 조엘피뎀의 경우에는 이 엘리미네이션 하프라이프이 2~3시간인데 반해서 이 잘레플론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에 플라즈마 콘센트레이션이 올라가고 하프라이프도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엘피뎀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좀 길게 나타나서 아침에도 힘들 수가 있는 일종의 그 레지듀얼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이 잘레플론은 졸피뎀에 비해서 그러한 그 레지듀얼 이펙트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에소피클론 같은 약제는 아까 얘기드렸지만 불면증 중에서 12개월 정도 이게 롱텀 트리트먼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이 그 에소피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불안제로 또 쓰이는 약이 부스피론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부스피론은 5-HT1A 수용체의 파셜 에고니스트면서 도파민 D2 오토리셉터에 대한 엔테고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이 입사피론과 제피론은 이 5-HT1A에만 작용하는 그 에고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피론 같은 약은 실제적으로 엔지올라이틱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3, 4주 정도 걸리는데, 이 부스피론의 주로 인디케이션, 적응증은 Generalized Anxiety Disorder가 되겠는데, 또 사용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효과는 벤조다이제핀이나 나중에 이야기할 실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에 비해서, 항우울제에 비해서 이 Generalized Anxiety Disorder에서의 이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패닉이라든지 어큐 엔자이어티, 우리가 당장 효과를 봐야 되는 불안에는 효과가 3, 4주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좋은 점은 이 부작용이 벤조다이제핀보다 적은데, 그 이유는 세데이션이나 디펜던스 또는 어뷰즈의 포텐셜이 적고, 그 다음에 부스피론을 썼을 때의 드라이빙 스킬에 영향 주지 않고 끊었을 때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적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더티브 히프노틱스의 그 전통적인 그 부작용인 이제 에탄올하고 트리사이클 엔타디프레선트와 같은 CNS 디프레선트를 같이 썼을 때 효과가 포텐시에이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HT1A 수용체의 에고니스트 또는 그 파셜 에고니스트가 어떻게 그 항불안 효과를 유발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5-HT1A 수용체는 정상적으로 라페뉴클레우스에 있는 조마토덴드라이틱 오토리셉터, 일종의 그 프레시냅틱 오토리셉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트 시냅틱 쪽에, 라페가 아닌 포스트 시냅틱 쪽에 세레브랄 콜텍스하고 히포캠프스로 구성된 포스트 시냅틱의 5-HT1A 수용체가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라페에서의 파이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 다트로 표현되는 일종의 세로토닌 릴리즈가 일어나서 세로토너지 트랜스미션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HT1A의 에고니스트나 파셜 에고니스트를 갑자기 쓰게 되면 라페뉴클레우스의 작용에서 너브 파이어링이 감소가 되고 세로토닌의 유리는 억제됩니다.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까만 다트가 감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셜 에고니스트 또는 에고니스트인 이 하얀 다트로 표현된 것이 이제 실제로 작용해서 이제 효과를 미치는데, 이 5-HT1A 에고니스트나 파셜 에고니스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라페에 있는 조마토덴드라이트 오토리셉터의 일종의 디센시타이제이션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너브 파이어링은 원 상태로 회복이 돼서 세로토닌의 릴리즈도 원 상태로 회복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5-HT1A 에고니스트가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로토너직 트랜스미션은 원래보다 훨씬 더 증가된다는 거죠. 5-HT1A 수용체와 불안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5-HT1A는 라페와 같은 조마토덴드라이틱에 존재하는 프레시냅틱 오토리셉터, 그 다음에 히포캠프스나 콜텍스에 존재하는 포스시냅틱 5-HT1A 수용체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프레시냅틱과 포스시냅틱의 5-HT1A를 모두 없앤 나카웃 마이스에는 불안이 증가되는 반면, 이 마이스의 콜텍스와 같은 포브레인에 있는 5-HT1A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을 때에는 이 5-HT1A 나카웃 마이스에서의 불안이 감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포브레인 쪽에 있는 5-HT1의 포스트 시냅틱 수용체가 5-HT1A 수용체가 아무래도 엔자이티를 조절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멜테온과 타시멜테온이란 약이 있는데 이 약제들은 멜라토닌 1, 멜라토닌 2 리셉터의 그 애고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아시다시피 피네얼 글랜드에서 만들어져서 이 빛이 없는 순간 깜깜할 때에 멜라토닌의 생성이 증가돼서 2시나 3시쯤에 피크 레벨에 도달하게 되겠고, 빛이 들어올 때에 서서히 감소되는 그 패턴을 보이는데, 이 멜라토닌은 작용하는 수용체가 멜라토닌 1, 2 수용체고, 이 그 리셉터는 GIO 링크드 된 리셉터고, 존재하는 부위는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에 있습니다. 이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는 옵틱 키아즘 위에 존재하고 우리가 서카디안 리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MT1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는 경우에 수면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멜라토닌 2 수용체의 역할은 체내의 서카디안의 인터널 클락을 우리가 라이트 다크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이 24시간 사이클이죠. 이 24시간 사이클에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인터널 클락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사람에서의 인터널 클럭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빛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 사람을 오랫동안 있게 할 경우에 놀랍게도 사람이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람의 인터널 클럭은 24.2 내지는 24.5시간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 일과 시간은 24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24시간, 라이트 다크 사이클에 24시간의 이 사이클에 24.2 내지 24.5를 리세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리세팅하는 게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라이트 다크 사이클에 다시 그 리세팅 하는 것이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멜라토닌 2 리셉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멜테온이란 약은 우리가 트랜지언트 또는 크로닉 인솜니아가 있는 환자에서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그 라멜테온을 쓰게 되는 경우에 보시게 되면 잠을 빨리 자게 한다는 거죠. 레이턴시를 감소시키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라멜테온을 쓸 경우에 빨리 잠들게 하는데 반복적으로 쓰더라도 이러한 노 톨러런스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슬립 아키텍처에도 큰 변화가 없고, 약을 끊었을 때 리바운드 인솜니아가 나타나지도 않고, 혹은 디펜던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이죠. 그런데 이 약은
사이토크롬 P450에 의해서 많이 대사가 돼서 실제적인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는 2%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타시멜테온은 Non-24-hour Sleep Wake Disorder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낮밤에 인터널 클럭이 없는 경우죠. 이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이 맹인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라이트 아크 사이클이나 이런 리듬이 없이 계속 늦어지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데, 이때에 타시멜테온을 쓰면 효과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멜테온은 어느 때 쓰느냐? 여기 나와 있지만 Non-24-hour Sleep-Wake Disorder에 타시멜테온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Non-24-hour Sleep-Wake Disorder의 특징은 뭐냐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잠을 자고 빛이 들어오면 깨서 일종의 이 빛에 의해서 우리 인터널 클럭이 일치가 되는데, 이 Non-24-hour sleep-wake disorder에서는 이 패턴이 보시게 되면 점점 더 잠자는 시간이나 깨어있는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뒤로 미루어진다는 거죠. 점점 더 딜레이 돼서 이 패턴이 이런 패턴하고 전혀 다른 패턴, 즉 디스싱크로나이즈 된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라이트 아크 사이클의 수면 패턴이 맞춰지지 않고 이 엔도제너스 서카디안 리듬이 라이트 아크 사이클하고는 전혀 다른 프리 러닝한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늦게 깨고 점점 더 늦게 자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빛이 완전히 차단된 맹인들에서 흔하고 약 맹인들의 한 50%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 오렉신 리셉터 엔테고니스트가 있는데, 오렉신 1, 2 리셉터 엔테고니스트인 수보렉선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FDA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부작용이 졸린 게 다음 날까지 간다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루마제닐은 벤조다이제핀 엔테고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바의 리셉터에 벤조다이제핀 바인딩하는 사이트에 같이 붙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벤조다이제핀에 대한 일종의 컴피티티브 엔테고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플루마제닐 자체는 이 가바의 클로라이드 이온 채널 컴플렉스에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루마제닐은 벤조다이제핀뿐만이 아니고 베타카블린과 같은 인버스 애고니스트, 또 이 벤조다이제핀 부위에 붙는 이 졸피뎀의 효과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루마제닐은 간에서 워낙 많이 대사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구용 오랄보다는 IV로 줄 수밖에 없는데, 이 하프라이프가 굉장히 짧습니다. 1시간 정도. 그래서 우리가 플루마제니를 계속 효과적으로 주려고 하면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벤조다이제핀 오버도즈를 차단하는데 반복적으로 투여해야지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조다이제핀 오버도즈가 의심이 돼서 환자들이 벤조다이제핀을 먹어서 숨을 잘 못 쓴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또는 제너럴 아네스테이지아 시에 벤조다이제핀에 의한 세데이션 이펙트를 리버스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물이 플루마제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플루마제닐은 벤조다이제핀이나 졸피뎀 이런 데는 효과를 차단하는 데는 잘 작용이 되지만, 바비추레이스 에탄올 오피오이드, 제너럴 아네스테틱 또는 트리사이클린 엔타디프레선트의 오버도즈를 차단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에드버스 이펙트를 보시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에 벤조다이제핀을 투여했던 환자한테 풀마제니를 갑자기 주게 되면 심한 위스드로얼 심텀,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발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불안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조다이제핀은 어큐 또는 크로닉 엔자이티에 모두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큐 엔자이티 또는 제너럴라이즈드 엔자이티 디소더 또는 패닉 어택이나 아고라포비아 같은
그 어큐 엔자이티를 빨리 치료할 목적으로 우리가 벤조다이아제핀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프라졸람이란 약은 패닉 디스오더나 아고라포비아, 광장 공포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프라졸람을 쓸 수가 있고, 또 최근 들어서의 경향은 뭐냐면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또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와 같은 항우울제를 불안을 치료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불안이냐면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나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패닉 또는 어떤 Certain Phobia에도 우리가 이러한 항우울제를 쓸 수 있는데, 이런 항우울제가 항불안 효과를 가지려면은 적어도 3, 4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그런 의미 때문에 어큐 엔자이티에는 별 효과가 없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베타 아드레노셉터 엔테고니스트인 프로프라놀롤이나 나돌롤을 우리가 불안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데, 이때는 특정한 폼의 엔자이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 엔자이티, 퍼포먼스 엔자이티인데, 이 퍼포먼스 엔자이티라고 얘기하는 건 무대 공포증이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 엔자이티, 무대 공포증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됐을 때에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데, 뭐 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거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무대공포증 환자에서 이 프로프라놀롤이나 나돌롤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 이 효과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보다는 페리페럴 심퍼스틱 리스판스를 차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스페론이란 약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Generalized Anxiety Disorder에 보통 쓰이는데, 실제 효과는 시간도 걸릴 뿐더러 실제 효과는 벤조다이아제핀이나 또는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에 의해서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벤조다이아제핀의 효과를 비교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트리아졸람,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용 시간이 짧습니다. 미다졸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IV 아네스테틱 내시경 할 때에 우리가 수면 내시경 할 때 우리가 미다졸람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라제팜, 옥사제팜, 테마제팜 등이 있는데, 요 약제들 LOT라고 하죠. 로라제팜, 옥사제팜, 테마제팜. 특히 로라제팜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요 로라제팜, 옥사제팜, 테마제팜은 우리 간에서 글루코로니데이션에 의해서 콘주게이트를 만들고 이게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쓸 수 있는 약, 특별히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그 어큐 알코올을 오랫동안 복용해서 뭐 간이 망가졌다던가 이런 환자들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로라제팜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글루코로니데이션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 글루코로니데이션은 우리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사이토크롬 P450은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사이토크롬 P450은 영향을 받지만, 이 글루코로니데이션, 이 콘주게이션 이 시스템은 간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약은 로라제팜, 옥사제팜, 테마제팜, 그 외에 이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프라졸람은 엔지올라이틱, 클로나제팜도 많이 쓰이는데 이건 엔지올라이틱 플러스 엔티컨벌선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